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영화 평론하는 정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권인용 선생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인용입니다. 이 범죄도시를 이 화창한 날에 보시면서 속이라도 좀 시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질문도 좀 받고요. 또 영화에 대한 말씀을 같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자 아마 관객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고요. 아까 처음 보신 분들 계시다고 하고 또 다시 한번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 이 좀 말씀 그대로 이 화창한 날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좀 어떻게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디아스포라의 눈이라는 이 섹션이요, 영화제에서 객원 프로그래머들을 모시고 직접 그분들이 선정한 작품을 관객분과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섹션이에요. 그래서 사실 물론 선생님께서 선정하실만 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왜 이 영화를 좀 고르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범죄도시라는 이 영화 왜 선정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범죄 영화를 이렇게 자주 즐겨보지는 않습니다. 늘 그런 일을 현직에서 해왔고 또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범죄 영화를 찾아다니면서 막 보지는 않는데, 특히 범죄도시는 어떤 의미에서 이 악을 응징하고 처단하는 그 모습이 반드시 경찰의 몫이 아니고 피해를 당하는 분들, 또 피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같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악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은 은밀하게 우리 옆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같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누구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모습들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의미를 갖고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오늘 선정을 해봤습니다. 범죄도시 2도 이미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아직 못 봤고요. 또 관객분들 중에서도 또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들어오기 직전에 이 영화 시리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범죄로 먹고 산다. 네. 이게 이게 참 재밌는 농담이 아닐 수 있고 참 서글픈 농담이긴 한데요. 벌써 이 2편이 이렇게 며칠만 사이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걸 보면 범죄 이야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서 좀 서글프긴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흥미로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범죄를 응징한다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 일들인가, 이런 걸 또 반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영화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2004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가리봉동, 서울에 있는 가리봉동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극화한 영화잖아요. 찾아보니까 이 지역 자체가 60년대부터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한국의 어떤 발전사와 같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주민들이, 특히 조선족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또 터를 잡고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범죄나 악이나 이런 어떤 흐름들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형사 생활 하시면서 가리봉동의 그 당시 모습들을 아까 잠깐 이렇게 반추하시면서 정말 무법천지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2004년도보다 조금 더 일찍 가리봉동의 풍경 같은 것들을 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좀 먼저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경찰에 입문한 것이 이제 89년도인데요. 90년, 91년까지 정말 우리나라가 범죄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이 범죄가 막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을 힘들게 만들던 시절인데, 특히 이제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보면 이제 불법 체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국가에서 사실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계시다 보니까 그 시절만 해도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사실 그 드러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 조직 범죄들이 참 힘없고 약한 그 어디 의지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갖 뭐 갈취 행위를 저지르고 뭐 폭력을 행사하는 이제 범죄들이 정말 무법천지처럼 막 일어나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결국은 이제 이 범죄를 대응하는 것은 그 이 마동석 배우가 역할을 했던 그 형사들이 아니고 그 용기를 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증거를 수집한 그리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마음들이 모여서 그 악들을 처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도 나오지만 그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제보가 굉장히 좀 큰 힘이 됐다 이런 맥락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왜 유독 이 영화에서 아까 이제 선정하신 이유도 그렇고 이제 그런 지점들을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어떤 제보나 뭐 시민들과 경찰의 어떤 협력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범죄를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영화에서처럼 사실 경찰이 저렇게 저는 이건 뭐 시원하게 부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 뭐 범죄자들을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마음이 속이 시원하게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는데 실제로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경찰이 다 물어줘야 됩니다. 다 그 부서진 걸 다 물어줘야 되고 다치면 다 치료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얘기가 그게 갑자기 왜 나왔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범죄를 처단한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하나하나의 증거들이 확인이 되고 피해자들이 다 그런 진술들을 통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가 밝혀져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제보나 진술이 없다면 뻔히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처벌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는 같이 다 어우러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해주신 부분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그 왜 우리가 영화 재현을 할 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항상 그 빠지기 쉬운 오류 혹은 약간 또 과장해서 조금 더 극화해서 주는 어떤 재미를 또 유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실제 이제 형사로 오래 생활하시면서 아, 이 영화에서 이 점은 조금 오게 티다, 아니, 오류다. 아마도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일 것 같고 또 혹은 반대로 아 이거는 정말 제대로 좀 잘 반영을 하려고 했다 이런 어떤 평가들도 좀 해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그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막내 형사의 모습을 보면 뭐랄까 굉장히 나약해 보이기도 하고 또 겁을 내기도 하고요. 정말 이 막내 형사는 과연 경찰의 모습일까 하는 뭐 생각도 여러분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경찰도 사람이잖아요. 그들도 어떤 그 이 상황에 처하면 굉장히 두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입고 있는 제복의 힘으로 이걸 버텨내는 거죠. 그 2편에서는 이 막내 형사가 제가 스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엄청난 또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고민하고 또 두려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악을 대처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국민들이 좀 시원하게 바라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선생님도 그런 시기들을 다 거치시면서 그 생활들을 해오셨을 네, 거잖아요. 그렇죠. 다들 비슷한 과정들을 겪죠. 그리고 저는 이제 CSI가 프로파일러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사실 범죄 잔혹한 시신이 있는 현장들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역할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뭐 이를테면 영화를 좀 보러 간다. 근데 정말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럴 틈이 없으셨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도적으로 더 이런 어떤 장르물은 더 피하셨을 것도 같고 좀 다른 방식의 어떤 약간의 스트레스를 푸는 나만의 방식 같은 게 있으셨나요? 네. 일하실 때나. 제가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제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나온 추격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 제가 이제 투입이 되어 있었는데 체포되고 나서 이제 그 영화화 됐죠. 이렇게 각색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추격자를 봤느냐고 질문을 하세요. 가는 데마다 추격자를 봤느냐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놈 때문에 그 연전을 현장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영화 나왔다고 내 돈 내고 또 가서 보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범죄 영화를 본다는 것이 이게 보다 보면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부러운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영화가 이제 어떤 상상 속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니까 시원하기도 하죠. 근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영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대리만족을 하는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도 굉장히 좋지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시간을 가질 때 사람은 자기가 고립감을 느끼지 않거든요. 이 스트레스는 고립감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크게 확대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정말 힘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 혼자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왜 나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스트레스들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데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또는 동료들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서 전혀 일과 관련되지 않는 얘기들을 막 나누다 보면 아, 내가 세상에 혼자 있는 건 아니구나. 너도 힘들지 나도 같이 힘들어 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어떤 그 의식들이 생겨나면서 사실 그 스트레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들하고 사건 수사본부에서 그 브리핑이 끝나고 나면 늘 이렇게 차를 마시고 또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헤어지죠.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정말 피곤해서 집에 가면 쓰러져서 잘 것 같지만 잠이 안 오고 오히려 더 정신이 맑아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 그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계가 막 각성되어 가지고 교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그 같이 뭐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동료들하고 차를 마시고 나서 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제 이 정상으로 이제 돌아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뭐 술도 한 잔씩 마시기도 하죠. 뭔가 이게 팀워크라는 게 정말 중요한 또 업무를 하시니까 아마도 더 동료들과의 이야기, 대화의 자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을 이제 뵙는다고 했을 때 약간의 기대와 두려움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워낙 그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요, 인상착의만 봐도 뭔가를 이렇게 꿰뚫어 볼 것 같은 그런 좀 저희 어떤 선입견이겠죠. 예,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 마동석 그 배우가 연기하는 그 경찰이 장첸을 처음 이제 알아보는 그 장면 같은 경우도 뭔가 바로 이제 눈치를 채잖아요. 저 사람이다.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도 조금 의도적으로 경찰의 어떤 촉이라는 걸 한번 그려보고 싶었다. 오랫동안 그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어떤 습이라는 것을 영화에 좀 넣어보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단연간의 프로파일러 생활을 하시면서 왠지 모르게 그런 어떤 나만의 촉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있으신가요? 그런 게? 사실 그런 촉들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 모두가 아마 자기 경험 속에서 다들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촉들이 저는 범죄자들을 오래 보다 보니까 범죄자들한테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 프로파일러가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사들도.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그런 범죄를 저지르던 자들을 늘 보아오다 보니까 어떤 장면에서 마주쳤을 때 강렬한 느낌을 받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만 가지고 이 수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지금 그런 판단들은 좀 지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어떤 장면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강렬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남기 연쇄살인 사건이 체포되는 당시에 체포가 되어가지고 횡설수설하면서 경찰서에 있을 때 제가 처음에 가서 만났는데 그 2년 동안을 추적하던 그자이구나라는 느낌이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느낌만 가지고 수사를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기 때문에 그걸 뭐 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냥 우리 어떤 육감이랄까요? 어떤 직관 같은 것들이 각자의 어떤 습관들 속에 있는 것처럼 아마 그 정도의 말씀이셨을 것 같고요. 이 가리봉동 아까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서두에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했었던 것 중에 이 범죄라는 것도 그 지역마다 좀 특색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곳의 어떤 뭐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특수성이라는 것이 반영돼서 똑같은 어떤 이주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더라도 가리봉이냐 뭐 이를테면 인천이냐 뭐 어디 제3이냐 이런 공간에 따라도 이 특성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영화의 배경이 됐던 가리봉 혹은 뭐 선생님께서 좀 이주의 역사 속에서 비교를 해볼 만한 어떤 지역적 특성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구분짓고 어떤 그 정의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문화들은 다 다르죠. 특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서울에서도 상당히 그 소외된 어떤 지역들, 그러니까 중심이 아니고 좀 소외된 지역들에서 어떤 이주민들이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은 대도시나 이런 다른 또 문화에서 겪는 어려움하고는 또 다른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범죄가 동기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조금씩 다 다르죠. 이 다름 속에서 이제 결국은 뭐 어떤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예를 들면 가리봉 같은 경우에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그 오토바이 날치기부터 시작해서 뭐 노상 범죄들 꼭 이제 이주민들이 아닙니다. 이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들이 들끓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그 시대적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들이 심지어 나가가지고 오토바이를 막 스티커를 끊으면서 단속을 할 정도로 경찰력이 투입됐다는 것을 알리고 막 이렇게 차단하는 역할들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 이후에 형성된 지역들은 또 다른 또 어떤 보완책들이 생겨나고 또 그 지역에서 뭐 갖고 있는 어떤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그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범죄가 좀씩 달라지기는 하죠. 말씀해주신 것 중에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렵다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아요. 아까 이 영화를 선정하신 이유랑도 좀 연결되는 지점일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불법적인 일을 자기가 하거나 불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실 피해자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 조직 범죄의 피해를 드러냈을 때 오히려 그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보복을 받을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은. 그런데 이 힘들이 모여야만 사실 이 해결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작은 힘들이 다 모여서 정말 악을 해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인데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보복도 보복이지만 사실 그런 이 법의 처벌이 이렇게 강력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반복되어서 출소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오히려 이 처벌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 강렬한 의지보다는 그 이후에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마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서울에서 60대 피해자가 심각하게 폭행을 당하고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은요, 우리가 누구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이 거대 악이 아닙니다. 이 개인이 갖고 있는 이 악들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 자들이 조금씩 자라나는 이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단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힘을 모으고 같이 모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예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도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객분들 아마 질문도 많으실 것 같아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좀 받으면서 이야기도 이어가 볼게요. 여기 앞쪽에 손 한번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작은 힘들이 모여서 범죄에 대응한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는 또 반대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여러 힘들이 모여서 범죄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흥행한 여러 가지 범죄 영화들 중에서 유독 조선족이라는 타자를 자주 설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범죄도시뿐만 아니라 청년경찰이나 극한직업이나 미싱 같은 영화들에서 조선족들이 등장을 하고 영화를 보고 나와서는 조선족들이 이런 범죄들에 연루가 돼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범죄도시에서 저는 보면서 장첸 같은 미등록 체류자뿐만 아니라 국내 조직들, 예를 들어서 황 사장이랑 곽 사장 같은 한국인들이 그걸 지원하고 있고 또 성매매 산업, 그런 성매매 현장이랑 성노동자 여성들이 거기서 같이 공조하는 동시에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 여러 주체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선악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대화나 감상이 너무 이분법적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자료에서도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양꼬치 가게 아들 손자 왕우랑 할아버지로 보이는 그런 일반 서민들이나 시민들까지 묶어서 고통을 받는 것 같아서 이런 영화적인 접근 외에도 형사분들이나 경찰들께서 이러한 시선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들을 공유하고 계신지, 범죄를 해결하실 때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사실은 얽혀 있지만 누군가를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그런 정당성이 좀 더 부여되는 듯한 조선족, 이런 이민자 집단에 대해서 디아스포라의 눈이라는 주제로 오늘 토크가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또 역으로 보신 적이 있는지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를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형사의 눈으로서의 그 조선족은 없습니다. 형사는 가해자와 피해자로만 나뉘어집니다. 그 피해자가 어디 출신이고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피해를 입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 형사의 눈이어야 되고 형사의 눈입니다. 영화상의 어떤 그런 우리가 범죄를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을 좀 극화시켜서 알리기 위해서 이제 조선족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저는 굉장히 이렇게 바람직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명사처럼 우리가 이제 쓰여지고 있어서 그런 영화의 소재들이 되기도 하는데 실제 형사의 눈 한마디로 답변드리자면 조선족이라고 하는 용어는 형사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그냥 가해자와 피해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이제 영화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주의 다양한 모습 중에 유독 특정 민족 혹은 특정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현이 때론 굉장히 좀 비하 혹은 어떤 다른 유머의 방식으로 소화가 된다거나 혹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범죄가 벌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말씀해주신 것이 너무 이렇게 명쾌한 어떤
으로 읽힘에도 여전히 우리가 조금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특히 이제 그 영화들의 소재가 됐던 사건들은 이제 이미 뭐 거의 한 20여 년 전에 초창기 제가 말씀드렸던 가리봉의 그 시기도 거의 30년이 넘은 초기 정착 시절에 혼란을 겪던 국가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뭐 범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떤 약간 어떤 아노미 같은 이런 현상들을 이제 겪던 시절의 이야기들이지 지금 일반화해서 이런 어떤 특정한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편향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그 뭐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혹은 네, 제가 빛이 있어서 안 보이는 건 아니겠죠? 네, 또는 뭐 영화를 좀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네,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범죄도시 2를 보고 오늘 1을 다시 봤는데 1에서 2로 넘어가는데도 시간이 꽤 지났지만 1을 다시 보면서 느낀 거는 되게 이분들의 근무 환경이 되게 열악하다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형사분들이 계시는 부서 느낌이 아니라 약간 컨테이너 박스에 임시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걸 수사하는 데 있어서 뭐 광수대에서도 지원이 오지 못하고 뭐 인력 보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이 2004년 2000년 초반에 어떤 그런 거를 극화를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과정을 밟아 오셔서 지금의 어떤 경찰 그 형사분들의 근무 환경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굉장히 참 말을 제가 드릴까 말까 했던 부분을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실제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고요. 뭐 모든 경찰서가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해당 경찰서 모델이 됐던 경찰서가 굉장히 낡았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경찰서들이 몇 개 새로 이렇게 그 리모델링을 하긴 했습니다만 한 30-40년 된 경찰서들이 건물이 굉장히 낡아 있어서 건물을 다시 이렇게 짓지 못하니까 그 뒤에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정말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CSI 사무실도 막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 있었고 뭐 그런 장비도 거기 갖다 놓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에어컨을 안 틀어주는데 장비가 있으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긴 합니다만 이 열악한 것들이 형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힘든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것을 끝없이 주장하고 이거 막 환경 바꿔달라 그래도 안 되고 사실 뭐 사무실에서 있는 시간보다는 훨씬 더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늘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경찰서도 새로 짓고 시설도 좀 뭐 보완이 되긴 합니다만 그렇게 수사팀에서 서로 간에 공조를 하는 부분들, 인력을 서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워낙 부서들마다 이 모자르기 때문에 힘들죠. 아직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저렇게 정말 마동석 같은 팀, 저런 강력팀들이 점차 이제 줄어들죠.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이 힘드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형사들 굉장히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그 뭐 퇴직을 했습니다만 경찰이 월급이 얼마냐 이런 얘기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뭐 월급 형편없지요. 그러나 경찰은 형사들은 월급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따뜻한 말 한마디로 먹고 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얘기하면 형사들이 후배들이 굉장히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럽니다. 무슨 응원을 먹고 사냐 우리가 수당이라도 좀 오르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라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같은 심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참고로 영화제에서 질문해주신 분께 작은 선물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예, 질문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앞쪽에 또 계신 분께도 마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장첸 같은 인물이 실제로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봤어요. 너무 무자비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인간상인 것 같은데 혹시 형사 일을 하시거나 프로파일러 일을 하시면서 많이 사람들을 보셨으니까 이런 비슷한 인간을 보신 적이 있는지 좀 경험 이런 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영화의 특징이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기존에 있었던 조직범죄들이죠. 이 기존에 있었던 조직범죄들이 정말 평화롭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훨씬 센 또 이 악당이 나타나는 거죠. 이 영화의 시작은. 사실 이 연쇄살인범들을 저는 많이 만났기 때문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 못지않게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죄자들을 직접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사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간이 가진 잔혹성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범죄가 너무 어둡네요. 네. 또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예, 저기 뒤쪽에 계신 분께 또 마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영화에서 장첸이 되게 절대 악으로 나오고 뭔가 그 악에 대해서 서사성을 부여하지 않는 점이 저는 인상 깊었는데요. 근데 요즘 언론에서 다루는 가해자들을 보면 지나치게 서사를 많이 부여한다던가 그 범죄에 대해서 뭔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어조의 기사를 많이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범죄는 정말 잘못됐지만 이 사람의 성장 배경과 서사들을 보면 너무 이해가 되면 안 되지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 적도 있는데 혹시 수사를 하시면서 그 범죄자에게 뭔가 감정이입이 되셨다던가 서사를 이해하면서 가슴 아팠던 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무거운 화두입니다. 아마도 질문하신 분께서 하신 내용이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궁금함이죠. 사람이 악인이 만들어지느냐 타고나느냐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그들이 저지른 행위들을 직접 보고 그 피해자들을 만나고 나서 범죄자들을 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들이 동정스럽거나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더 심각하게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범죄자가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는 분명히 자기의 선택이었던 것이고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어떤 동양에서의 주류적인 범죄학의 어떤 기조들은 상황이 변하면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설명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사람을 지배하느냐, 사람이 상황을 지배하느냐 이 두 문제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론 말씀드리면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소하지만 그런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삶의 목표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면 절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사적인 범죄자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변명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여기 앞쪽에 계신 분께 마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범죄도시 영화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 저희 범죄 영화들을 보면 예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 같은 경우엔 뭐 권력형 범죄라든지 아니면 집단과 집단의 싸움이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언론을 통해 이제 접하는 범죄들은 조금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던 일반인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돌변해서 정말 묵지마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아니면 길 가던 행인을 정말 잔혹하게 그렇게 살해를 한다던가 이런 약간 저희 삶 속의 범죄가 약간 더 스며든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혹시 경찰에서도 요런 범죄에 대한 약간 수사 방법의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아주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 범죄를 대처하는 내용들이어서 다시 한번 정말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사실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그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연구를 시작을 이미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사실 좀 더 변했습니다. 범죄가 좀 더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지금은 훨씬 더 교묘해지고 디지털 상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나 또는 그루밍 성착취 범죄 또 소위 뭐 조주빈 이런 자들이 나타난 그 뭐 성착취물들을 매개로 한 뭐 어떤 이런 범죄들 이런 범죄들은요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자들한테 그 어떤 공격 행위를 하는 것인데 예전처럼 이렇게 뭐 한 명, 두 명 또 어떤 지역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한꺼번에 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이런 제한들을 통해서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사이버 경찰관들이요 그런 착취물에 가입을 해서 위장 가입을 하는 거죠. 언더커버로 위장 가입을 해가지고 수집한 증거를 법정에서 인정하겠다. 이게 이제 작년 9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착취물들에 경찰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상당히 많은 지금 그 방들이 파괴가 되고 있고요. 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에피소드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그 용어를요 성착취물들 범죄자들이 쓰는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용어를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되려면 별별 공부를 다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뭔가 정말 예리한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이 범죄의 도시란 영화 한 편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영화가 만들어진 시기 그리고 또 영화의 어떤 주요한 어떤 배경이 됐던 시기도 지금과 좀 어느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 어떤 현재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관객분들 질문이 그 이야기들 다 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좀 저도 좀 들으면서 이런 것들 다시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마지막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 좀 인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세 번째 줄 계신 분께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이제 범죄의 도시를 보면서 좀 생각이 많아졌던 게 저희 동네에선 실제로 그 여행 가방 속에 토막살이 난 가방이 화장실에 버려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민자분들도 많이 사시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범죄들이 되게 자주 일어나기도 했었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이민자분들을 그런 시선, 잠재적 범죄자 시선으로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거를 평소에 분리하면서 생각하기가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영화나 뭐 요즘 같은 상황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서 범죄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범죄의 상황을 봤을 때 일반 시민이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대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패싸움 같은 거 일어나는 거 좀 본 적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근데 그거를 그냥 보고 가기는 좀 그래서 그냥 소심하게 이제 경찰에다가 조용히 신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반 시민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정말 절박하게 이렇게 정말 우리가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는 현직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현재를 피해 가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비롯되는 것이지, 보다 본질적인 그 상류, 그러니까 하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상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면 상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아예 그 뿌리를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책이 요즘에 굉장히 업스트림이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프로파일러든 아니면 범죄를 연구하는 분들이 피해자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범죄는 결국 피해자가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범죄가 저질러지는 환경적인 요인들, 심리적인 요인들을 어떻게든 찾아서 많이 제거를 하는 것이 아예 범죄의 본질을 예방하는 것이지, 굉장히 대응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의 특성이 뭡니까? 그래서 좀 연구해달라는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피해자에 대한 특성은 없습니다. 이건 가해자가요, 선택하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20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또 연령이 많거나 이런 분들이 피해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거는 그 피해자가 대응을 잘하지 못했거나 어리석었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 사실 범죄자와 딱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저도 모든 그 범죄자의 특성과 유형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걸 도망을 가야 될 것이냐, 대응을 할 것이냐, 그 구조 도움 요청을 할 것이냐, 이걸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범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대응책들을 갖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하나. 근데 지금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이런 범죄들은 확실히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참 딱 이렇게 정말 주머니에서 뭘 꺼내듯이 딱 답변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늘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들이 좀 열심히 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신 분 질문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 마이크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마무리 때 이제 질문을 더 또 많이 주시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 보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다 듣고 사실 앞에 질문과 답변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다 나오긴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범죄 영화를 이제 보다 보면 이런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그러니까 명확한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영화들은 굉장히 많지만,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그루밍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저는 더 많이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다던가 이런 실질적인 과정들을 겪어봤을 때 제가 그랬을 때도 그렇고 타인들이 겪었을 때도 그렇고 다 그냥 수사가 종결이 되고 무엇 하나 어떤 단죄되지 않고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체감하시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정말 제가 이제 속이 답답한 그런
문제들을 잘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아까 그 시작할 초기 무렵에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이제는 제안을 해야 됩니다. 국회를 제안을 해서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연쇄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 사회 안전망 구축이 굉장히 높아지고 우리가 손에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 제보가 되기도 하고요. 블랙박스도 있고 CCTV, 그다음에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려는 국민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범죄가 빨리 차단되는 겁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 범죄들은 정말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데 이 법들이 정비되지가 않고 있어요. 정리되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 용어도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은 법률 용어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심리학 용어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유형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성폭력이다. 그루밍 성폭력이 분명한데 성폭력 범죄로 하려다 보니까 성폭력 범죄는 강압이 있거나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것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이 없어요. 그루밍이.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나는 강압이 아니었습니다라는 이유로 뻔히 눈앞에 보고도 처벌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법이 범죄를 앞질러 갈 수는 없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범죄로 우리가 법을 만들 수는 없죠. 다만 그런 일들이 정말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법이 따라가는 속도라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빨리 만들고 제정하고 그 다음에 양형 기준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한 건, 두 건 저지르고 체포가 됐지만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 이 사람이 지금 체포되지 않았으면 연쇄성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질러지지 않은 범죄로 더 큰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교정을 해서 재범을 낮출 것이냐를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양형 기준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한 건이니까 그냥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됐으며 이런 예전의 양형 기준의 잣대로 그냥 내보내 버린다면 결국은 뭐 재범만 계속 반복되는지 않나.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되고 그루밍 성범죄나 가스라이팅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의 결과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저런 것들입니다. 소위 이 스토킹 범죄 20년 만에 왜 그 법이 이제야 됐느냐? 사실 정의되지 않았어요. 그 어디까지가 스토킹이야? 이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어떻게 하면 명쾌하잖아요. 몰래 숨어서 보거나 따라다니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그걸 가지고 굳이 처벌하나라는 문화가 우리가 이렇게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시작을 하니 처벌하자 따라다니는 것도 위험한 거다. 이렇게 진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다수의 우리 그 우리들은 그런 법률의 정의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그런 범죄들이 어떻게 뭐 두부 자르듯이 딱 여기까지 범죄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폭력 범죄의 기준 그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눈앞에서 뻔히 보이는 이런 심리적 지배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건 우리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한 제안들이 자꾸 전파가 되어가지고 서로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는 그거를 빨리 정리하고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그 이주와 그 정주의 그 관련된 영화를 통해서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범죄 그리고 그 범죄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우리 시민의 의식으로 또 법적인 측면에서 이 범죄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어떤 현재적인 질문까지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서로 좀 대화를 나눴다라는 좀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객석에 계신 분들도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아마 선생님도 더 좀 편안하게 더 많은 이야기 좀 나눠주신 것 같아요. 관객분들에게 좀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디아스포라 영화제 또 올해 처음으로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떤 경험으로 또 남으셨을지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찌됐건 이 범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나뿐만 아니고 나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이타적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이렇게 많은 자리들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을 전파하는 건 아닙니다만 범죄의 실체를 전파를 하고 알려드리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범죄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말 저도 마음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질문을 해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이런 기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는 아직까지는 또 앞으로도 악은 절대 선을 이길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디아스포라 영화제 끝까지 또 즐기시고 영화관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